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현장에서 상당수의 참여자들이 연행됐습니다. 기획 연행, 표적 연행 의혹을 받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마지막 혁신안이 화제입니다. 전현직 지도부가 야권 열세 지역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비주류를 중심으로는 반문 연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종로구 창신동 언덕길에 위치한 전시회에서 위태로운 삶의 현장을 풀어내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곳까지 전시 기획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정부가 인터넷 언론사 등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체로서의 자격 바탈 위기에 놓인 언론사들이 말하는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들어봅니다. 일본이 안보법을 재개정하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서의 마지막 수순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다. 일본 안보법 재개정에 대한 주요 일간지의 보도를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연행된 집회 참여자들을 호송하던 경찰이 한 명의 참여자만 다른 경찰서에 유치하는 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했다 연행된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권영국 변호사가 겪은 일입니다. 권 변호사를 조사하고 유치한 종로경찰서는 앞서 권 변호사에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표적연행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성지훈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인 권영국 변호사가 연행됐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는 연행 당시 인도위에 있었고 경찰이 권 변호사를 특정해 연행하라고 지시한 점에서 표적연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함께 연행된 12명의 사람들에서 홀로 떨어져 단신으로 종로경찰서에 유치됐습니다. 다른 12명의 연행자들은 각각 종암경찰서와 동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호송 중인 차를 세워 특정 인물만을 따로 유치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호송차에 한 7에서 8명 정도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호송차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광화문광장으로 가다가 한번 멈췄어요. 멈춘 후에 권영국 변호사님만 따로 내려서 권영국 변호사님은 따로 종로로 가셨거든요. 종로경찰서는 이전에도 세월호 집회 등을 이유로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례적인 연행 역시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위해 표적연행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노동사항과 관련된 청와대 기자회견이나 특히나 작년 올해 있었던 세월호 집회에서 권영국 변호사님이 인권활동과 또 여러 발언들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종로서에 많은 소환장과 또 조사를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영장 청구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표적연행했고 또 일부러 종로경찰서로 따로 연행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좀 의혹을 강하게 좀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로경찰서의 이례적인 행동은 연행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들이 밤 9시 30분경 권영국 변호사를 면회하기 위해 종로서를 찾았지만 종로서는 정문을 굳게 닫고 이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활동가들은 면회 신청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신분증까지 내보였지만 경찰서 안에서 돌아온 답은 1차 해산 명령이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이 경찰서 민원 실출입조차 할 수 없는 것이냐며 항의했지만 종로서 경비계장은 이격을 명령해 경찰과 활동가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연행자들이 유치된 종암경찰서와 동작경찰서에서는 별 무리 없이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경찰서 출입을 저지하는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경찰서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네 시집대로 똑구멍할 필요도 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경찰과 1시간여의 대치 끝에 면회는 허락됐지만
권영국 변호사의 변호를 맡은 민변 노동위 소속의 정병욱 변호사는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래는 시민들은 자유롭게 경찰서를 출입할 수 있죠. 고소장도 제출할 수 있고 당직 시도 갈 수 있고 그런 건데 좀 이거는 재량권 일종의 좀 남용을 한 게 아닌가. 아예 처음부터 문까지 막고 이런 거는 거의 진짜 70년대나 있을 판 민주 경찰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한편 어제 집회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루회군 얼굴에 직사해 실신한 피해자가 발생했고 정리 집회를 진행하며 해산 의사를 명확히 밝힌 참가자들을 토끼몰이식으로 진압해 부상자와 연행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의 임원진과 간부들에게는 집회 다음 날인 오늘 바로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국회 앞에서 연행된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구속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된 표정 연행 의혹은 또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피켓 시위를 벌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자진 해산하려던 도중 경찰에게 가로막혔는데요. 퇴로를 차단당한 노동자들은 이른바 토끼몰이식 연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검거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해드리는 영상을 보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 피켓을 저지하고 임금 삭감을 저지하고 시운해고를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방면은 배치하라 노동계약 삶은 됩니다 배치하라 지금 즉시 해산하세요. 노동계약 강요하는 새누리당은 배치하라 노동계약 강요하는 새누리당 배치하라. 집회 시 절대적 금지 장소에서의 불법 집회 사이로 현재 시각 2차 해산을 명령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불법 집회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현재 시각 3차 해산을 명령합니다. 동지들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동시 힘차게 다시 한번 구호 외치고 함성 지르면서 정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경비과장 어디 갔어? 해산하라 그랬잖아. 웃기는 경찰이는데. 집회 시 절대적 금지 장소에서의 불법 집회 사이로 23조에서 지금 23조에서 여러분들 건강하겠습니다. 태거브롱 여러분의 불법 집회에서 변호사 자, 우리 나갑시다. 자, 자진 해산 가겠다는 거. 제 경례 편성에서 건너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의 마지막 혁신안이 논란입니다. 전현직 지도부를 이른바 정치불모지에 보내겠다, 이른바 해당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하겠다, 상당히 고강도의 과제들을 남겼는데요. 100일간의 혁신위 활동이 통합과 갈등 중 무엇의 시작점이 될지 관심입니다. 안은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혁신위원회가 100여일간의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혁신위 활동 기간 동안 비주류의 반발이 끊이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 계속됐지만 혁신위 활동의 결과만 보면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혁신위가 발표한 11개의 혁신안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통과되면서
혁신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이동학 전 혁신위원은 오늘 완벽하다 할 순 없지만 제도적인 건 다 해놨다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사실 없을 수는 없는데 혼란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 그거를 겨우겨우 0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국민이 선택을 받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니까 지금부터 혁신이 시작이라고 다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혁신안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합니다.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카드에 잠시 숨죽이던 비주류 측의 반발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주경태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혁신위의 징계 요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를 제명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통 야당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의 정당이지 문재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이 아니다. 누가 해당 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개 투표로 물어볼 것을 제안한다. 혁신위는 어제 11차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부산 출마와 전 당대표들의 열세 지역 출마 등을 촉구했고 조경태 의원을 직접 거론하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혁신안을 통해 공천 배제 대상이 된 박지원 의원도 오늘 YTN 라디오 신일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에 박지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혁신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재 우리 당이 떠나는 당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학 전 혁신위원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지금 또 화합을 외치며 혁신이 뒷전으로 가면 장기적으로 더 손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닥치고 통합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혁신은 자꾸 뒤로 미뤄지고 결국 합쳐야 이긴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당이 망가져왔던 거거든요. 이 전 의원은 또한 신당 창당파와 당내 비주류 측의 연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반문연대에 대해선 친문이건 반문이건 지금 소명의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굉장히 큰 자리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극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뭔가 지금 몰려가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제 결국 그 방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한 모임 이것은 국민들을 더 그렇게 피폐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악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오늘 TBS 라디오 열린 아침 김만음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총선까지 좋은 의미나 나쁜 의미에서 이합 집산이 있지 않겠나, 같은 목표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간다면 한데 뭉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박준영 신당, 박주선 신당 등과의 통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7월 혁신안에 반발하며 집단 탈당한 국민희망시대의 임종천 대변인도 박준영 전 전남지사 쪽과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추석이 지나고 다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천정배 신당, 새정치연합 탈당파들의 신당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타격이라 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의 탈당은 현재까지 박주선 의원 1명뿐입니다. 국민TV 뉴스 아는필입니다. 일본이 안보법을 재개정하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과연 주요 일간지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는지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평화헌법 해석을 바꾸고 또 미일방위 협력 지침도 개정한 데 이어서 이제는 국내에서 법을 재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큰일인데요. 생각보다는 이슈화가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평화헌법을 드디어 이제 폐기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아마 그런 그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미국도 전쟁을 할 수 있고 북한, 러시아, 중국 우리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다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지만 특히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는 우리와의 굉장히 그 악연이 있죠. 역사의 굉장히 악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악연이 무려 36년간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수탈하고 우리 민족을 죽이고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60여 년 동안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칼을 쥐고 총을 쥘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안보, 안위, 안전의 문제에서 너무나 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언론이 어떻게 다루고 있나 봤더니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물론 이제 그 발표가 된 그 다음 날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부터 이제 기사가 나오고 TV에서도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저 정도로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그 사안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예. 그럼 어떻게 보도했는지 어떤 곳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선 우리가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이런 언론들 우리가 과거에 친일 언론이라고 불렀던 이런 언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나 먼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먼저 동아일보를 먼저 한번 볼게요. 동아일보에서도 이 사안을 상당히 많이 다루긴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다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네, 양쪽으로는 좀 많이 다뤘는데요. 동아일보 9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이었고요. 그 발표가 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 신문이었는데요. 일본이 다시 전쟁 가능 국가로 돌아갔다. 하면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기를 텄고 한국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굉장히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지점이죠.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해설 기사를 썼고요. 한국 외교 일본 월권 막으면서 군사협력 실리 챙기기가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국이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동아일보가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럼 사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것도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사설에서는 9월 19일이죠. 전쟁할 수 있게 된 일본 전략적 용일 고민할 때다. 용일이라는 건 즉 일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9월 21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날 사설에서는 좀 뜬금없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일본 자위권 행사 빌미 주지 말아라 이런 그 제목의 사설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사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도 이와 비슷한 그 논조의 시각을 담은 사설을 게재를 했는데 조선과 동아 같은 과거에 친일을 했던 우리가 수구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언론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떻게 알렸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방금 보여주신 자료들에 의하면 책임을 괜히 북한 쪽에 떠넘기기도 하고 또 그렇죠. 일본을 잘 활용해야 될 때다. 사실 좀 본질을 비껴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본이 한겨레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위험한 칼이라고 일본의 그 군국화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안보법이 바뀐 거를 위험한 칼이라고 그 표현을 했고요. 반면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양날의 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칼이라는 거죠. 둘 다 칼로 보고 있는데 위험한 칼로 보느냐 양날의 칼로 보느냐 이런 문제인데 양날의 칼로 보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시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은 일본을 잘 이용하면 북한의 어떤 그 호전성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한미일 우리가 군사동맹 체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을 잘 활용하면 북한의 어떤 그 도발 억지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그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조선일보도 비슷한 논조를 택했다고 하는 거죠. 네. 조선일보도 조선일보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나요? 조선일보 9월 19일자 정치 폭주에 아무도 제동 못 거는 일본을 보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그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21일자입니다. 안보법안 통과되자마자 일본의 해외 파병 자위대 임무 확대 나섰다. 이제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법이 통과되자마자 이제 날개를 단 듯이 자위대가 이제 해외 파병을 가겠다라고
했다는 기사고요. 9월 22일에는 일본 안보법 통과, 더 시급한 문제 따로 있다라는 이게 사설이었는데요. 예. 사설이었는데 이 사설에서 바로 이제 그 양날의 칼이라는 이런 이제 그 사고 방식을 드러낸 거죠. 안보법 통과했는데 더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을 잘 활용해서 북한의 도발 위험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내용의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게 지금 우리한테 북한이라는 그런 얘기죠. 조선일보가 하고 있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은 늘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떤 완보 위협을 줘왔지만 지금 일본은 말씀드린 것처럼 60여 년 동안 손발이 묶여 있다가 지금 이게 완전히 풀린 거거든요. 그 묶여 있다가 그 풀린 손발에 칼과 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랬을 때 우리가 동맹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일본이 얼마나 그 호전적인 국가입니까? 실제로 미국 본토를 침략했던 세계 유일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일제시대 우리 36년 지배를 했고 또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 침략을 했던 나라 아닙니까? 이런 굉장히 그 위험한 그 나라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그 위험성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북한의 위험을 그 막아낼 수 있는 이런 그 용일 또 이것이 더 시급한 북한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라고 하면서 일본의 위험성을 간과하는 것은 과연 현실을 제대로 그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예. 전달하고 있는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도한 언론사도 있습니까?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한번 예. 그 우리 보겠는데요. 경향신문이 그 이 위험성에 대해서 시리즈를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하면서 그 한겨레와 경향은 일본 안에서도 일본 안보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 양심적인 지식인들과 시민들,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했고요. 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설과 기사와 예. 이런 걸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9월 19일자인데요. 결국 평화헌법 버린 아베 정권 이렇게 하면서 평화헌법을 버린 그 일본의 지금 그 아베 정권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 보고 있고요. 9월 19일 사설 한겨레 그 사설 외에도요. 경향신문이 9월 21일자에서 동북아 군비 경쟁 신호탄 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 예.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기사를 본 것처럼 일본 안보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외 파병 나가고 있다. 이 해외 파병 나가고 있다는 그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그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친절하게 예.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근데 경향신문을 보면은 동북아 군비 경쟁 신호탄을 쐈다. 동북아가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일본이 지금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군비 경쟁을 이제 가속화하고 그러면 예. 북한도 아마 그 안보 위협을 느낄 테니까 또 군비를 늘릴 테고 이러면은 굉장히 동북아가 굉장히 그 위험한 군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기사를 예. 통해서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미 일본이 군사비 네. 지출이 세계 6위다, 전력도 중국과 대등하다 이 부분도 같이 짚어줬군요.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팩트죠. 예. 그러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지니고 있고 어느 정도 군사력을 지니고 있길래 이게 정말 일본이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들에게 사실 알려주는 내용인데 군사비 지출이 세계 6위고요. 경제력은 물론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지금 3위까지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중국과 거의 비슷하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군사력 예산의 지출의 비중이 높진 않지만 일본의 GDP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중국과 비슷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첨단 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고요. 북한은 뭐 비교할 수가 없고 중국과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굉장히 우리에게도 우리 바로 이웃 국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연이 나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점들을 이런 기사를 통해서 경향신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군비 경쟁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경향신문이 또 짚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수 언론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제목들을 좀 빠르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21일자에 중국 겨냥해서 미국, 일본 군사동맹 그리고 한국, 미중 패권 다툼에 새우등 터지겠다. 예. 이런 제목인데요. 역학적인 부분을 짚어줬군요. 네, 동북아에서 지금 어떤 역학관계가 벌어지고 있는지 예. 그 지점을 지금 짚어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왜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제목을 통해서도 알려주지 않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금 동북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중동 그리고 다음으로 굉장히 위험한 화약과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일본까지 이제 군비 경쟁, 군국주의에 가세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국민들의 반대 정서에 대해서도 이거는 일본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일본 예. 헌법학자 100명이 위헌 소송단을 구성을 해서 위헌 소송을 내고 있고 지금 아베의 이런 군국화에 지금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 안에서. 그리고 야권도 반아베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국내에서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평화 단체들이 예. 우려감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안보법을 바꾼 거에 대해서 좀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하고, 그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또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달라고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인지 어떤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죠. 네. 예. 그리고 한겨레 보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9월 19일자에 보도됐던 기사의 제목인데요. 네. 예. 9월 19일에 침략 사주하는 일본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라고 이제 이게 일면 토요일자 일면 기사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중간 제목을 하나만 보면은 안보법안 참여연 통과를 확실됐고 통과가 됐죠. 그 뒤에 보시면은 일본이 해외 무력 분쟁 개입 길텄다 이런 제목으로 예. 일면 톱 기사로 토요일날 한겨레가 다뤘습니다. 네. 예, 외교로 잘 활용하면 된다. 용일이라는 표현을 아까 동아일보였던가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네. 삼각동맹에 있어서 오히려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도 짚어줬습니다. 네, 약간 시각이 다르죠. 예. 아마 용일보다는 한겨레는 삼각동맹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역할을 가질 것인가. 중국과 우리가 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예. 가서 사흘 때 이제 서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중국은 굉장히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그리고 이렇게 안보법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그런 중국 정부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삼각동맹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기사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예, 두 가지 기사의 제목이군요. 네, 9월 19일 일본 해외 대규모 파병 가능, 또 군사부담 덜려는 미국 이해와 일치했다. 지금 일본 안보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동부아시아에서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들여다보니까 결국 미국의 이해와 일치했다라는 예. 그런 해석을 낸 거고요. 이런 해석 역시 제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는 찾아보기 좀 힘든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칼, 일본의 안보법안, 지혜로운 대응을 해달라라는 게 한겨레 신문의 사설 제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사설에서 위험한 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의 안보법이 굉장히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 좀 지혜로운 대안을 내라라는 내용으로 한겨레가 사설을 썼습니다. 네. 예, 일부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사안들을 알아보고 또 진실을 알아보려면 네. 참 소비자들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좀 국민들이 독자들이 어떤 신문을 보면 예. 정말 진실이 아닌 것들을 진실인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네. 예, 그렇게 중요한 언론의 역할이 요즘에는 정부의 홍보 창구가 된 것 같은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요. 정책을 홍보한 기사, 기획 기사들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전문가 칼럼까지 정부 돈을 받고 썼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 아마 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왜 또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려야만 하냐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예.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언론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장사꾼 언론이냐, 매춘 언론이냐라는 표현까지 제가 썼는데 이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칼럼까지 돈을 주고 이제 매수를 샀다는 거죠. 스트레이트 기사를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이제 칼럼까지 돈을 받고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쓰는 대체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이분들이 칼럼을 쓰면 그 언론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언론사에서 지급이 된 게 아니라 정부가 고용한
정부가 계약을 한 홍보대 행사에서 받았고 그 돈은 결국 정부에서 받은 돈을 받은 거다. 그렇다면은 이 글을 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칼럼니스트들은 정부한테 돈을 받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정부 홍보맨이 된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무슨 서포터즈라고 부르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네. 예, 지금 어떤 기사들을, 칼럼들을, 원고료를 정부로부터 받고 썼는지 일단 네. 그것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 돈을 주고 매수했다는 그 기사들이 대체로 그 주제가 노동개혁,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노동개혁 문제 아닙니까? 지금 계속 이 노동 문제 가지고 계속 그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언론, 여론을 지금 조작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칼럼들도 역시 그 노동 문제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체는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정말 그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이른바 주류 매체라고 하는 그런 매체들이죠.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매체들인데 심지어 전문가 칼럼이라면 맞는 얘기구나 생각하고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주류 매체고 신뢰도가 저렇게 높다라고 하는 심지어 뭐 조선일보는 할 말을 하는 신문 1등 신문이라고 스스로 이제 홍보를 하는 그런 매체긴 한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매체까지 지금 정부에서 돈을 받고 그 칼럼을 게재했다는 건데 그 칼럼들의 주제들이 대체로 보면은요. 시간제 일자리. 일자리 기업의 인센티브, 행복한 일자리에 관한 뭐 이야기, 일하는 문화 개혁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성공. 대체로 시간 선택제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근로자가, 노동자가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 노동 문화를 개혁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좋습니다. 시간 선택제라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도입이 될 필요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돈을 줘서 칼럼까지 게재하는 그 배경에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을 하루 종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 선택제를 할 수 있게, 즉 노동 시장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겠다. 그 얘기가 바로 비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게 노동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지금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그런 입장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들의 칼럼을 게재를 한 거고요. 돈을 주고 게재를 한 거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저 칼럼들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하반기잖아요. 6월부터 10월까지 12월자도 있고요. 올해에도 원고료를 지급한 칼럼이 있던데 어떤 것들입니까? 올해도 역시 비슷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제하고 서울신문이네요. 같은 내용인가요? 네, 비슷한 내용이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해야, 또 시간 선택제 혁신 사회로 가는 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돈을 풀어서 언론에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칼럼니스트에게도 지금 약간 좀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언론학자분들이 아니 어떻게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부한테 돈을 받고 이런 칼럼을 쓰냐, 이거 관제 칼럼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분들이 이거를 정부 돈을 받고 한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보다는 더 큰 문제는 언론이 돈을 정부에서 받고 칼럼을 쓸 수 있도록 지면을 내줬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이제 홍보를 하고 싶겠죠. 돈을 풀어서라도. 이제 정부의 어떤 강렬한 욕심이 생겼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 세금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언론의 지면을 사서 홍보하는 거는 정말 적절하지 않고요. 그보다도 더 책임을 느껴야 될 거는 언론이죠. 언론이 돈 받고 지면을 다 내줬다. 이거는 신뢰도를 깎아 먹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으로서 막 나가는 거 아니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볼 수 없죠. 기획 기사에 이어서 전문가 칼럼까지, 물론 외부 기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뤄놓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언론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지면들인데 그 정체성을 정부 돈에 이렇게 팔려가게 한 것인지 좀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생활에서의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웹툰으로 그렸다가 해고까지 당한 권성민 전 MBC PD 기억하십니까? 권성민 PD가 MBC 사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1심 판결을 받아든 당사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권성민 PD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성민 PD께서 MBC를 상대로 낸 소송 그 1심 선고에서 승소하셨습니다. 네. 그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재판 사법부에까지 가서 긴 시간을 걸쳐서야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런 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판결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권성민 PD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이 3건이죠.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한 건은 작년 6월에 이제 제가 작성했던 글에 대해서 받았던 정직 6개월 징계 무효 소송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작년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올 1월에 이제 정직이 끝나고 수원의 비제작 부서로 전보당한 거에 대해서 부당 전보, 그리고 뒤이어서 해고당한 것까지 해서 부당 해고, 이 두 가지 또 무효 소송을 낸 거고요. 사실상 정직 소송은 이제 1년 이상 걸렸는데 해고 무효 소송은 거의 공판 지금 2번 만에 바로 선고가 난 상황입니다. 선고 직후 MBC는 보도자료를 내서 그 반복적이고 맹목적인 해사 행위를 했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보다도 빨리 그 입장을 밝혔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제 그 입장문이 나왔다는 얘기를 전달해 준 분이 전문을 보여주진 않고 몇몇 이제 포인트가 되는 표현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보지 마라, 약간 그래가지고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는 내용이라 안 보는 게 저도 제 정서에 좋을 것 같아서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MBC가 판판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을 결정한 행태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법이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당연히 회사 측, 경영진 측이 이길 수 없는 재판들로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송들이 뭐 부당해고, 뭐 부당징계, 부당전보, 그리고 노조 측에 하는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인데 뭐 회사를 위협하려고 한 것도, 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를 공격하거나 위협하거나 비판하거나, 구성원들이 누구보다도 사실은 MBC라는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 조직이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두 한 행동들인데, 그것들을 어떤 경영진들 자신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애당초 사실 사법부로 갈 만한 사안도 아니었으나 갔다면 당연히 뭐 재판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보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그 영상을 제작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신 계기가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원색적인 공격이나 비난들이 이분들한테도 상처가 되고 당사자분들한테도, 그리고 옆에서 보는 저가 보기에도 야,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비판, 비난인데 왜 이런 말들이 이렇게 기승을 부릴까. 그래서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빡쳐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무슨 대단하게 기획을 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이제 정직의 사유가, 이 모든 일의 사유 시작이 됐던 그 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무슨 원대한 이상이 있거나 막 바라는 게 있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그것도 좀 순간적으로 빡쳐서 아니 회사 안에 있는 선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고 버티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그래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상식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이제 그걸 영상으로 콘텐츠화하거나 글로 써내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권성민 PD의 어떤 중요한 행동의 결정의 앞에서는 항상 빡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에 무슨 특별히 목표가 있고
무슨 이상이나 꿈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요. 그냥 잘 살자, 잘 사는데 뭐가 막 정말로 옳은지 이런 걸 생각하고 그런 신념을 쫓아가기보다는 야, 근데 진짜 이건 누가 봐도 아니지 않나? 야,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것만 고민하면서 살아도 사실 평생 고민을 다 못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인생에 플랜이 있다거나 이상이 있다거나 계획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맞닥뜨린 일들 중에서 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미약하지만 제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냥 하면서 살자 뭐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고 8개월 차 되셨다 하셨어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냥 이 8개월을 뭐 전반, 중반 뭐 나누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처음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뭐 처음에 뭐 해고 직후에는 이제 막 이슈도 한창 나올 때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있었고 해서 뭐 연락도 많이 오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뭐 제 스스로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고요. 네. 오늘 재판 안 간 것도 그러니까 뭐 지난번 공판 때 최후 변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했고 선고 당일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그냥 기다리고 또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요. 어차피 재판 결과나 소송 결과는 법리대로 이루어질 거고 네, 정말로 법리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법리대로 이루어질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고요. 또 마냥 시간 보낼 수는 없으니까 또 밖에서 또 컨텐츠 제작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계속 해야죠. 그래서 뭐 워낙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정신없이 그냥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 해발고도 70m의 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라는 곳인데요. 현실에 떠밀려 높은 곳으로 올라간 사람들, 두 다리를 지탱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담은 어쩌다 이런 곳까지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공농성부터 제주 강정마을과 밀양까지 작가가 바라본 높은 곳의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립니다. 올해 초에 그 접속유지라는 자담회를 여기서 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예술가들의 밥벌이에 대한 자담회였는데 한 200분 정도가 올라오셨어요, 이곳에. 근데 아시다시피 이곳이 해발 70m인데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예술가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되게 헉헉거리면서 이 언덕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찾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까? 슬라이드는 이문순 작가의 막다른 길이라는 작업인데요. 저 작업을 보면서 김주익 열사가 크레인 위에서 봤던 풍경은 어떤 것일까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최근에 쌍차 굴뚝에 올라가셨던 이창근 씨가 바라봤던 풍경과 비슷하지는 않았을까? 이창근 씨가 굴뚝에서 찍은 사진들과 서로 마주보게 되면서 김주익 씨의 생전과 사후의 풍경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제 작업인 붉은 초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제주 4.3이나 뭐 밀양 같은 경우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뭐 올라간 거기도 하고 또 쫓겨서 올라가시게 된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사람들이 높이 오르는 행위들 그리고 그곳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때부터 생존해온 나무와 풀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3년째 머물면서 공사를 이렇게 감시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외부에서 볼 때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희생은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의 신념이죠. 본인들의 신념이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따르는 거니까. 정부가 인터넷 언론사 등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상당수의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개정안의 문제점, 박다솔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2009년도에 창간해 시민기자 10여 명이 비정규적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상시 직원은 백은종 대표 1명입니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언론사 등록 기준을 엄격히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의 소리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터넷 매체 자격이 박탈됩니다. 언론도 독점화가 된다는 거죠. 재벌 어떤 경제가 재벌 쪽으로 재래시장이 없어지고 어떤 마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벌들이 독점을 하듯이 인터넷까지도 메이저급의 인터넷 언론들이 독점화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과도한 경쟁, 선정성, 기사를 빌미로 기업의 광고를 요구하는 행태인 유사 언론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신문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넷 신문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 신고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취재 편집 인력 3명이 충족되면 등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적인 취재 편집 인력 5명이 돼야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인력도 늘어났지만 상시 고용을 증명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도 늘어났습니다. 취재와 편집 인력 면부만 제공하면 됐었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의 가입 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들은 1년 안에 등록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인터넷 신문들을 비롯한 언론 안팎에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인력을 운영하는 전문지들 같은 경우에 이번 이제 문화부 시행령 안으로 많이 이제 사라지는 데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지역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인력들을 소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 기자와 정규 기자의 갭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고 다른 형태의 이제 취재하는 형태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퇴출이 돼야 된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폐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8일 국회 토론회에서 신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85%의 인터넷 매체가 퇴출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5명을 상시 고용하려면 연매출이 1억 원이 돼야 하는데 광고 등의 수익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확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억 원 미만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인터넷 신문이 85%가 퇴출된다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신문법을 만든 취지가 여론 다양성을 신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법의 취지를 해치게 된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요즘 국민TV에서는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난 뒤에 여러분께 어떤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될지 저조차도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뉴스K. 익숙함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변화를 두려워하지는 않았는지, 과연 무엇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든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둡고 좁은 곳을 비추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